회장 이진우 씨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의사에게 불임 진단을 받았는데 그 후 3명의 작은 자신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사는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이진우, 올해 35세로 세원그룹의 회장입니다. 유럽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기빌 라운지에 앉아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비서 강우진 씨가 묵묵히 따뜻한 물 한 잔을 제 앞에 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비행기 탑승까지 40분 남았습니다. 잠시 쉬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직 협상 세부 사항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맑고 경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제야 제 생각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기빌 라운지는 원래 조용했는데 이 웃음소리는 갑작스럽게 들려왔고 활기찬 소란스러움을 동반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고 그 한 번에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고 멀지 않은 통로에 똑같이 생긴 3명의 남자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략 4, 5살 정도로 보였고 같은 디자인의 파란색 청바지 세트를 입고 있었으며 모두 단정하게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오똑한 작은 콧날, 살짝 올라간 얇은 입술, 심지어 눈썹 벼의 곡선까지 제 거울 속 제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닮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지금처럼 충격받은 천천히 뛰어 다치지 말고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옅은 회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아이들 중 2명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는 30대 정도로 보였고 눈매는 청초하고 기품은 온화했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는데 아이들을 쫓아오느라 그랬을 것입니다. 세 남자아이는 걸음을 멈췄고 그중 가전장난기 마이가 작은 얼굴을 들고 여자에게 많은 아이가 작은 얼굴을 들고 여자는 몸을 굽혀 아이의 바람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착하지? 제 시선은 그 세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심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인 듯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비서 강우진 씨가 제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제 시선을 따라가며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그를 무시하고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은 통제할 수 없이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저는 이 세 아이가 저와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그들이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작은 행동까지 어린 시절의 저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고개를 기울이며 남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도 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정중하게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지하기 어려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이들을 너무 노골적으로 쳐다봐서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여자가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입을 벌렸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5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아무리 까다로운 상대도 저를 당황하게 만든 적이 없었지만 지금 이 3명의 축소판 자신을 마주하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인가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노력했습니다. 여자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제 아들들입니다. 몇 살인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자의 경계심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뒤로 몸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모릅니다. 왜 이런 걸 물으시죠? 그때 강우진 씨도 따라왔고 낮은 목소리로 제게 상기시켰습니다. 이 대표님, 탑승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탑승구 방향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어릴 적 제가 낯선 사람을 살펴보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여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제 명함입니다. 악의는 없습니다. 그저 이 세 아이들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서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십시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십시오. 고맙지만 새 아이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작은 고개를 갸락하십시오. 고맙지만 저희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고맙지만 저희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귀엽고도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이 라운지 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쥐인 명함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강우진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탑승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탑승구로 향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그 세 아이의 얼굴뿐이었습니다. 5년 전에 묵혀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저는 세원그룹의 회장이 아니었고 그저 일부 사업을 물려받은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서연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불임진단을 받았고 이어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치밀하게 있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자괴감과 분노에 휩싸여 그녀 앞에서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그 후 저는 세원그룹을 물려받아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주변에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여자들이 많았고 지금도 저의 약혼녀 행세를 하는 최유라 씨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앙금이 남아 있었고 의사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 아이들, 그들의 나이는 제가 한서연 씨와 헤어진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저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저는 1등석 좌석에 앉았지만 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집사 김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세원 가문에서 30년간 일했으며 일 처리가 능숙하여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김 집사, 좀 알아봐줘. 김성호 씨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분부하십시오.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산으로 가는 항공편 중에 네 살 정도 된 3명의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지 확인해줘. 세 아이는 똑같이 생겼고 모두 파란색 청바지 세트를 입고 있어. 여자는 30대 정도로 보이고 옅은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저는 숨 가쁘게 말했습니다. 어떤 세부 사안이라도 놓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찾으면 즉시 그녀의 모든 정보를 나에게 보내줘. 이름, 주소, 직업, 그리고 새 아이의 출생 정보까지. 자세할수록 좋아. 김성호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조사를 시킬 줄은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즉시 확인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그 세 아이가 정말 제 아이들이라면 그 당시의 진단 보고서는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사진들은 혹시 오해였을까요? 저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3명이 갑자기 나타난 축소판 자신들은 마치 평온했던 제 5년의 삶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수천 겹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예감했습니다. 그들을 만난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요.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는 이미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비서 강우진 씨가 제 짐을 챙겨 제 뒤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사로 가실까요? 아니면 본가로 가실까요? 저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회사도 본가도 아니다. 시내 아파트로 가자. 저는 지금 일을 처리할 마음이 없었고 결혼 문제로 캐묻는 친척들을 본가에서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곳에서 김성호 씨의 소식을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차에 올라 뒷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새 아이의 얼굴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당시의 진단보고서는 최유라 씨가 권위 있는 의사를 찾아 부탁해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여러 전문가에게 물어보았고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새 아이가 정말 제 아이들이라면 최유라 씨는 이 사건에서 대체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사진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확실히 흐릿했습니다. 그때 저는 불임 소식에 정신이 혼미해져 사진의 진위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40분 넘게 달린 끝에 마침내 시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성호 씨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거의 즉시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집사, 찾았습니까? 김성호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엄숙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 찾았습니다. 말씀하신 그 여성분은 한서연 씨이고 올해 30세로 햇살 어린이집 미술교사입니다. 그녀가 데리고 있던 새 아이는 확실히 4살이고 출생일은 5년 전 7월 11일입니다. 새 쌍둥이 모두 남자아이이며 각각 한지훈, 한민준, 한태준입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굳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역시 그 여자였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쫓아냈던 그 여자. 5년 전 7월 16일은 우리가 헤어진 지 넉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그녀는 그때 분명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잠긴 채 물었습니다. 다른 정보는 없습니까? 그녀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이들의 아버지 정보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습니까?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출생증명서에는 아버지 정보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한서연 씨는 지난 5년간 좋지 않게 지냈습니다. 그 당시 대표님께 쫓겨난 후 원래 살던 곳에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당시 직업을 잃었고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3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는 혼자 새 아이를 데리고 낡은 아파트 단지에 새들어 살면서 미술교사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생활이 꽤 빠듯했습니다.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삼쌍둥이를 임신한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받고 버림받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반려자를 찾았거나 누군가 그녀를 도와준 적은 없었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다른 반려자를 찾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녀의 예전 대학 동창 한 명이 가끔 도와주었지만 그저 생활용품을 가져다주는 정도였고 큰돈을 도와준 적은 없고 큰돈을 도와준 적으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대표님, 한 가지 더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 대표님께서 받으셨던 한가수입니다. 조작이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마음속의 분노가 순간적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한 짓입니까?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사진이 익명 이메일을 통해 대표님께 전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신자의 IP 주소가 최유라 씨 주변 비서가 자주 사용하던 그 기주소와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대표님께 불임 진단을 내렸던 그 의사는 6개월 전 의료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던 그 의사는 6개월 전 의사는 역시 최유라였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최유라 씨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때 제가 세원 그룹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녀는 협력사 사장의 딸이라는 신분으로 제 주변에 자주 나타나 저를 극진히 챙겨주었고 여기저기 제가 자신의 약혼자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불임 문제 때문에 연애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그녀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최유라 씨는 이미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제 사업 파트너의 여동생이었고 오빠를 따라 상업 모임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제게 호감을 표현했지만 저는 그때 한서연 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는 분명 한서연 씨를 극도로 질투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김 집사, 계속 조사해. 최유라가 그 당시 했던 모든 일을 밝혀내고 증거를 모두 수집해. 그리고 한서연 씨의 현재 주소와 그녀가 일하는 어린이집 주소를 다시 확인해줘. 자세할수록 좋아.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의 분노가 활활 타오를 것 같았습니다.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서연 씨는 내일 오후 시내 어린이대 공원에 아이들과 놀러 갈 예정입니다. 이건 매주 토요일 그녀의 고정된 일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통일이 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의 번잡한 거리를 바라보며 마음속은 오만 가지 감정으로 뒤섞였습니다. 분노, 죄책감, 그리고 한 가닥의 기대감이었습니다. 최유라의 음흉함과 교활함에 대한 분노, 그 당시 아무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한서연 씨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한서연 씨와 그 세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5년 전 한서연 씨의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제 옆에 있어서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분명 삶에 짓눌려 조심스럽게 변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빚을 졌고 그 세 아이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평생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최유라 씨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다가 잠시 망설인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유라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 씨, 귀국했어요? 강 비서님께 오늘 돌아오셨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를 예약해뒀는데 예전 같았으면 바로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제 앞에서 어디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분노를 억누르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돌아왔어. 좀 피곤해서 저녁 식사는 괜찮아. 집에서 쉬고 싶어. 최유라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줄은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뜸을 그리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인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기억하는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이런 작은 술수들은 이제 제 눈에는 그저 역겹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내일은 안 될 것 같아. 처리할 일이 좀 있어. 어린이대 공원에 가야 해. 최유라 씨의 목소리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어린이대 공원에? 거길 왜 가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 그냥 처리할 일이 좀 있어. 됐어. 나 피곤해서 먼저 끊을게. 말을 마치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유라, 당신이 한서연 씨에게 빚진 것, 나에게 빚진 것, 내가 하나하나 모두 갚게 해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일어났습니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강우진 씨를 동반하지 않고 직접 차를 몰고 김성우 씨가 보내준 어린이 대공원 주소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어린이 대공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야가 좋은 자리를 찾아 앉아 입구 쪽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마음속은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뒤섞였습니다. 한서열 씨를 다시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략 30분 정도 지났을 때 마침내 한서연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옅은 파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습니다. 어제 공항에서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녀 옆에는 똑같은 흰색 티셔츠를 입은 3명의 남자아이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축소판의 저였습니다. 새 아이는 매우 신나 보였고 방방 뛰며 한서연 씨의 손을 잡고 뭔가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연 씨는 인내심 있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고 때때로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온화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자 제 마음 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고 동시에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그 당시 그런 오해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까요? 이 세 아이들은 진작에 저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을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서열 씨와 아이들을 향해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가까이 가니 아이들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깨끗하고 순수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저와 똑같았습니다. 한서연 씨도 제 존재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을 때 얼굴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새 아이를 자신의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동물 같았습니다. 새 아이도 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가득한 작은 고개를 내밀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중 한 아이, 어제 공항에서 가장 장난기 많았던 아이가 작은 얼굴을 들고 물었습니다. 서연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우리랑 정말 닮았다. 한서연 씨는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이진우 씨,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년 만에 그녀가 제 이름을 이렇게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달콤하게 진우 씨라고 불렀지만 지금 이 세 글자에는 거리감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과 약 2m 정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할 말은 없습니다. 한서연 씨는 제 말을 자르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려 했습니다. 지훈아, 민준아, 태준아, 우리 회전목마 타러 가자. 저는 황급히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새 아이는 제 행동에 놀라 한서연 씨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서연 씨는 즉시 저를 노려보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진우 씨, 뭘 하려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마세요. 저는 황급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기는 없습니다. 그저 이 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자 한서연 씨의 눈빛은 더욱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마음속 생각을 말했습니다. 서연 씨, 그들은 제 아이들이죠? 5년 전 당신이 저를 떠났을 때 이미 그들을 임신하고 있었던 거죠? 한서연 씨의 몸이 눈에 띄게 흔들렸고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에는 고통과 억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흐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죠? 아니면 어떻다는 거고요. 이진우 씨, 5년 전 당신이 나를 쫓아낼 때는 5년 전 당신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어고요. 그때 당신은 그 조작된 사진들을 들고 내가 당신을 배신했다고, 내가 더럽다고,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 테니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들을 모두 잊었나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잘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연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임이라는 진단 보고서도 가짜였습니다. 모두 최유라가 꾸민 짓이었습니다. 최유라요. 한서연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역시 그 여자였군요. 그 당시 어떻게 갑자기 그런 사진들이 나타났나 했어요. 이진우 씨,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그녀의 눈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제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고 이 세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들에게 완전한 가정을 주고 싶고 당신과 아이들에게 최고의 삶을 주고 싶습니다. 지난 5년간 당신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보상이라니요? 한서연 씨는 마치 농담이라도 들은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진우 씨, 당신이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5년 전 저는 삼선둥이를 임신한 채 당신에게 쫓겨났어요. 갈 곳도 없이 값싼 월세방에 살아야 했어요. 입덧이 심할 때는 일어설 힘조차 없었지만 스스로 밥을 해먹고 빨래를 해야 했어요. 아이들을 낳을 때는 대출혈로 수술대에서 죽을 뻔했어요. 지난 5년간 혼자 새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밤에는 아이들이 모두 잠들어야 겨우 쉴 수 있었어요. 낮에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는 밤새도록 병원에서 아이들을 안고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이런 고통을 당신이 알기나 해요. 뭘로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망치처럼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겪었던 어려움들을 상상할 수 있었고 마음속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 자국을 보며 손을 뻗어 닦아주려 했지만 그녀는 피했습니다. 이진우 씨, 나를 만지지 마세요. 한서연 씨는 눈물을 닦아내고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당신의 보상은 필요 없어요. 내 아이들도 당신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넷이서 잘 지냈어요. 당신이 있든 없든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 아버지 없는 환경에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니요? 한서연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당시 당신이 나를 쫓아낼 때는 아버지의 사랑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다 컸으니 다시 찾고 싶다는 건가요? 이진우 씨,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때 새 아이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한서연 씨의 옷자락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 우리 회전목마 타러 가지 말아요. 집에 가요. 한서연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몸을 굽혀 새 아이를 안았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안 울어. 우리 집에 가자. 말을 마친 그녀는 일어서서 저를 피해 아이들과 함께 떠나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이 초조해졌습니다. 이것이 제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대로 그들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쫓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지금 당장은 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제가 아이들을 만날 권리를 박탈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진실을 알 권리를 박탈하지 마십시오. 한서연 씨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진우 씨, 다세요.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고 내 아이들도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약 다시 우리를 귀찮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말을 마친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발걸음을 재촉했고 곧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은 쓰리고 답답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저에게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용서를 받고 아이들을 제 아이로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 모자 넷을 제 곁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성호 씨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는 약간 지쳐 있었습니다. 김 집사, 무슨 일입니까?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한서연 씨의 상세 주소와 직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대표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유라 씨도 오전에 어린이대 공원 근처에 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가 한서연 씨와 아이들을 은밀히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녀가 거길 왜 갔습니다. 그녀가 거길 왜 갔습니다. 김성우 씨가 말했습니다. 김성우 씨가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근처 카페에 1시간 넘게 앉아 어린이대 공원 입구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음속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최유라라는 여자, 정말 끈질깁니다. 그녀는 분명 제가 한서연 씨와 아이들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방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김 집사, 두 사람을 보내서 24시간 한서연 씨와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해. 최유라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전화를 끊고 제 마음속에는 최유라를 하루빨리 처리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녀를 완전히 처리해야만 한서연 씨를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고 아이들과 안심하고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김상우 씨가 보내준 한서연 씨의 주소를 보았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였고 그녀가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일 바로 그녀의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진심으로 그들을 보상하고 싶고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차를 몰고 어린이 대공원을 떠나며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최유라의 범죄 증거를 최대한 빨리 수집하여 그녀를 철저히 망신시킬 것입니다. 둘째, 한서연 씨와 아이들에게 천천히 다가가 실제 행동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서연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길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한서연 씨와 그 3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위해서라면 아파트로 돌아와 저는 서재에 틀어박혀 김성호 씨가 보내준 한서연 씨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에는 그녀의 직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어린이집 유니폼을 입고 아이들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있었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새아이의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새아이는 그녀 옆에 바싹 붙어 있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들 모자 넷에게 해줄 것이고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해줄 것이고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최유라 씨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유라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우 씨, 오늘 어린이대 공원에 갔었나요? 방금 그 근처를 지나가는데
당신 차를 본 것 같아서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소식통도 빠르군요.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최일화 씨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혹시 일이에요? 혹시 누군가를 만났어요? 당신과는 상관없어. 내일 저녁에 제가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당신을 초대하고 싶어요. 벌써 많은 사업 친구들을 초대했으니 당신도 꼭 와야 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폭로할 좋은 기회라고요. 저는 그녀의 생일 파티에서 그녀의 진짜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갈게. 최유라 씨는 제가 승낙하자 목소리가 즉시 흥분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진우 씨.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유라, 당신의 생일 파티는 당신의 하티는 당신의 파티는 당신의 생일 파티는 당신의 최유라 씨와의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서연 씨가 눈물을 흘리던 모습, 그리고 새 아이들이 무서워 그녀 품에 안겨있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은 아프고 다급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일어나 눈에 띄지 않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한서연 씨가 살던 낡은 아파트 단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아침 식사 노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노점에서 따뜻한 순두부찌개와 김밥을 샀습니다. 아파트 출구가 보이는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한서연 씨를 놀라게 할까봐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략 7시 반쯤 한서연 씨가 새아이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아이는 똑같은 어린이집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작은 손을 잡고 한서연 잡고 작은 손을 잡고 한서연 씨 옆을 따랐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면씨입니다. 한서연 씨는 3개의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같았습니다. 네, 엄마. 그들 모자 니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은 아련해졌습니다. 저는 몰래 뒤를 따르며 그들을 어린이집까지 바래다 주고 싶었지만 차마 다가가 인사를 건넬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서연 씨는 아이들을 어린이집 문 앞까지 데려다 주고 몸을 굽혀 아이들 한 명을 굽혀 아이들 한 명이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각각 안아준 후에야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따라가려던 참에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김성호 씨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집사, 무슨 일입니까? 김성호 씨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이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최유라 씨가 2사람을 데리고 한서연 씨가 일하는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한서연 씨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직 어린이집에 도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유라가 지금 그곳으로 가는 것은 분명 한서연 씨를 괴롭히려는 속셈일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초조하고 분노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최유라를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차를 매우 빨리 몰았고 10분 만에 어린이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린이집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유라가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누군가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한서연 씨였습니다. 한서연 씨는 막 어린이집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최유라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녀는 아직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약간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하게 최유라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말을 하려던 참에 최유라가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서연, 이 여우 같은 년. 감히 씨 없는 자식을 데리고 이진우 씨를 유혹해? 염치도 없어?
주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한서연 씨를 손가락질하며 쑥덕거렸습니다. 한서연 씨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유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유혹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최유라는 비웃으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한서연 씨의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고 말했습니다. 다 봤어. 어제 이진우 씨가 어린이 대공원에서 당신이랑 실랑이 하는 거. 당신, 이진우 씨가 돈 많은 거 알고 글씨 없는 자식들 데리고 신분 상승하려는 거지? 내가 말해두는데 꿈깨. 이진우 씨는 내 약혼자야. 감히 그를 빼앗으려 하지 마. 저는 아무도 빼앗으려 하지 않았어요. 한서연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저와 이진우 씨는 진작에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더 이상 저와 제 아이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최유라는 마치 농담이라도 들은 듯 웃었습니다. 아무 관계도 아닌데 그가 당신을 찾아간다고? 한서연, 내가 보기엔 당신이 고의적인 거야.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는 싱글맘이 글씨 없는 자식들을 이용해서 신분 상승하려는 게 분명해. 경고하는데 당장 당신 씨 없는 자식들 데리고 여기서 떠나? 영원히 이진우 씨 앞에 나타나지 마.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이들을 욕하지 마세요. 한서연 씨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 아이들은 씨 없는 자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있다고? 최유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 어느 무능한 남자가 당신 혼자 아이 셋을 키우게 하면서 고생시켜? 내가 보기엔 그냥 아무도 원하지 않는 씨 없는 자식들이야. 한서연, 당신이 현명하다면 당장 아이들을 욕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가난한 교사는 아이 셋을 키울 수 없어. 제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한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최유라, 당장 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최유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두려워할 줄 알아. 나는 오늘 당신에게 말해주러 온 거야. 이진우 씨는 내 것이고 이 세 아이들도 오직 내 것이 될 수밖에 없어. 만약 아이들을 내놓지 않으면 이 도시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할 거야. 벌써 당신 어린이집 원장님께 미리 말해뒀으니 내 한마디면 당신은 해고될 거야. 한서연 씨의 몸이 흔들렸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어린이집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이 직업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했고 새 아이를 키우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최유라가 직업으로 협박하는 것은 정말 너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서연 씨를 동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최유라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최유라를 밀쳐내고 한서연 씨 앞에 섰습니다. 최유라는 제가 밀쳐내자 휘청거렸고 균형을 잡은 후 저를 보더니 즉시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 씨, 왜 여기 왔어요? 어서 저를 도와서 저 여자에게 말 좀 해줘요. 저 여자가 씨 없는 자식을 데리고 당신을 유혹해 놓고도 인정하지 않아요. 닥쳐. 저는 차갑게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거의 넘쳐오를 지경이었습니다. 최유라, 여기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누가 당신에게 서연 씨와 아이들을 괴롭힐 땀력을 주었어? 최유라는 멍해졌습니다. 제가 그런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할 줄은 예상치 못했고 한서연 씨를 옹호할 줄은 더더욱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의 억울함은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 왜 저 여자를 두드내요? 저 여자는 씨 없는 자식들을 데리고 당신을 유혹하는 사람이에요. 씨 없는 자식이라고? 저는 차갑게 웃으며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최유라, 다시 한번 말해봐.
이 새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다. 나, 이진우의 친아들이다. 당신이 그들을 씨 없는 자식이라고 말하는 건 나까지 욕하는 거 아니야? 제 말이 나오자마자 현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최유라는 더욱 눈을 크게 뜨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당신 아이들이 될 수 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저는 그녀를 보며 목소리에 비웃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건 다 당신 덕분 아니었나? 그 당시 진단 보고서는 가짜였어. 당신이 의사를 매수해서 위조한 거라고. 그리고 그 소위 내가 다른 남자와 친밀하게 있는 사진들도 당신이 조작한 거야. 최유라, 당신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최유라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고 몸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저 여자 말 듣지 마세요. 내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는 당신 마음속에 더 잘 알겠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유라, 경고하는데 오늘부터 사연 씨와 아이들에게 한 발짝도 가까이 가지 마. 그들을 다시는 괴롭히지 마. 안 그러면 당신과 당신 뒤의 최 씨 가문은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주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비로소 사건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최유라를 향해 소곤거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다 저 여자가 꾸민 짓이었어. 너무하잖아? 불임 진단서를 위조하고 사진까지 조작하다니. 게다가 남의 아이들을 씨 없는 자식이라고 욕하다니. 설마 그 아이들이 이 대표님의 친아들이었을 줄이야. 최유라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고 눈빛에는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지만 더 큰 것은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말한 대로 할 것이며 정말 저를 화나게 하면 최 씨 가문이 정말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진우 후회하게 될 거야. 최유라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자신이 데려온 두 사람과 함께 초라하게 떠났습니다. 최유라가 떠난 후 주변 사람들도 점차 흩어졌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한서연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놀라움, 억울함, 그리고 감지하기 어려운 약간의 동요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군요. 한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의 감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진지하게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 세 아이들은 분명 제 친아들입니다. 그 당시의 일은 모두 최유라가 꾸민 짓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서연 씨, 지금 이 말을 해도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당신들을 보상할 수 있도록요. 한서연 씨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진우 씨, 당신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지난 5년간의 고통은 저와 아이들이 이미 다 이겨냈어요. 저는 이제 그저 조용히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이런 일들로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이들을 보러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더 많이 그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사엘 씨는 망설였습니다. 어린이집 반향을 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신분을 그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크면 제가 직접 말해줄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는 환희가 밀려왔습니다. 5년 만에 그녀가 제게 처음으로 마음을 연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절대로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고 제 신분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없이
어린이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그녀가 아직 저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와 아이들에게 다가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녀가 저를 용서할 것이라고요. 저는 어린이집 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차에 돌아와 김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집사, 최유라의 증거 수집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거의 다 수집되었습니다. 그녀가 의사를 매수하여 불임 진단서를 위조한 증거, 사진을 조작한 증거,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대표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한 증거까지 모두, 사진을 취한 증거까지 모두 수집되었습니다. 이 대표님.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증거들을 잘 정리해도. 전화를 끊고 저는 차를 몰고 어린이집을 떠났습니다. 마음속에 돌멩이가 드디어 하나 놓인 듯 했습니다. 한서연 씨가 아이들을 만나게 해준 것은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최유라를 하루빨리 처리하고 그 후 실제 행동으로 한서연 씨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여 그녀가 저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한서연 씨를 다시 놓치지 않을 것이고 어린이집을 떠난 후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시내 아파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막문을 열자마자 김성호 씨가 정리된 증거들을 가져왔습니다. 검은 서류철에 담긴 두툼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서류철을 펼쳐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안의 증거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세했습니다. 최유라가 불임 진단서를 위조한 의사에게 송금한 기록이 있었는데 비고란에는 상담료라고 적혀 있었고 금액은 정확히 5천만 원이었습니다. 조작된 사진의 원본 자료와 수정 흔적도 있었는데 한서연 씨의 모습이 나중에 합성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제 이름을 이용하여 협력사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부동산을 싼값에 구매한 계약서와 송금 기록도 있었는데 금액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볼수록 제 마음속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일이 최유라가 꾸민 사기극이었다니. 그녀는 저와 한서연 씨의 감정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저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했습니다. 그야말로 미쳐버린 짓이었습니다. 김성호 씨가 옆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녹음 파일도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매수되었던 의사의 참여 녹음입니다. 그는 최유라 씨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의 예전 의료 스캔들을 폭로하여 자신을 망신시키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성호 씨에게 녹음 파일을 재생해달라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 의사의 목소리에는 이 모든 것을 듣자 제 마음 속의 마지막 의심도 사라졌습니다. 이 최유라라는 여자 정말 너무했습니다. 김 집사, 이 여자는 당신과 한서연 씨를 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성까지 망쳤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잘 보관해도 그녀의 생일 파티 날 그녀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김성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개 대표님.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유라 씨의 아버지가 최근 저희 회사와 협은 저희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자원을 이용하여 파산 직전인 자신들의 회사를 살리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파산 직전이라니. 그래서 그렇게 저에게 매달리려 했던 거였군요. 프로젝트 부서에 알려서 최 씨 가문과의 모든 협력을 잠정 중단하도록 해. 그리고 최 씨 회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줘. 그들의 모든 허점을 알아내야 해.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김성호 씨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머릿속으로 그 당시의 장면들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와 한서연 씨는 한창 사랑했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는 그 불임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은 자괴감과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그 조작된 사진들을 받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서연 씨가 제가 불임이라는 것을 알고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서연 씨 앞에 던지며 그녀에게 소리쳤던 것을. 그녀가 해픈 여자라고, 돈을 밝히는 여자라고. 한서연 씨는 그때 울면서 사진이 가짜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전혀 듣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던 작은 방에서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녀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후회합니다. 왜 그 당시 그녀에게 좀 더 신뢰를 주지 못했을까? 왜 그 당시 그녀에게 좀 더 신뢰를 주지 못했을까? 왜 사진의 진위 여부를 좀 더 확인하지 못했을까? 만약 그때 제가 좀 더 냉정했더라면, 그렇게 오랜 세월 그녀를 그랬더라면, 오후 5시가 넘었을 때 저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이고 타원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좀 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처 장난감 가게에 가서 똑같이 생긴 변실 로봇 3개를 샀습니다. 어제 어린이대 공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변실 로봇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을 때 새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분명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저는 차를 몰고 어린이집 문 앞으로 가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대략 5시 반쯤 어린이집 대문이 열렸고 아이들이 줄을 서서 나왔습니다. 저는 한눈에 한서연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는 저를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한서연 씨도 저를 보았고 눈빛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왜 오셨어요? 한서연 씨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하원시키러 왔습니다. 겸사겸사 작은 선물도 좀 가져왔습니다. 저는 변실 로봇을 새 아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꼬마 친구들, 이건 아저씨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야. 좋아? 새 아이는 한서연 씨를 보았고 한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장난감을 받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천만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장난감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집에 가야 해요. 한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데려다 줄게요.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택시 잡기 힘듭니다.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한서연 씨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버스 타면 너무 복잡합니다. 아이들이 장난감도 안고 있어서 불편할 거예요. 저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데려다 주고 싶을 뿐입니다. 한서연 씨는 새 아이를 보았다가 저를 보았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차 문을 열어 한서연 씨와 아이들이 차에 타도록 했습니다. 새 아이는 이렇게 좋은 차를 처음 타는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아저씨, 차가 정말 예뻐요. 가운데 아이 한민준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나중에 아저씨가 자주 너희 등하원 시켜줄까? 한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한서연 씨를 보았고 한서연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먼저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하고 놀았어? 재미있었어? 우리 그림 그렸어요. 왼쪽에 앉은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 그림 잘 그렸다고 칭찬해줬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렸어요. 한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한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차 그렸어요. 칙칙폭폭. 그는 말하면서 손으로 기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흉내냈는데 아주 귀여웠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정말 대단하다. 나중에 아저씨 시간 나면 진짜 기차 타러 데려다 줄까? 새아이의 눈이 반짝였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한서연 씨는 조수석에 앉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보니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곧 한서연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아이들이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새아이는 장난감을 안고 신나게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한서연 씨도 차에서 내려 제게 말했습니다. 데려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고맙습니다. 천만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귀찮게 안 하셔리가. 괜찮아요.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마침 제가 가는 길이고 아이들과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서연 씨는 새아이를 보았다가 저를 보았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일찍 오지 마세요. 7시 반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기다리면 돼요. 좋아. 기억할게. 저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새아이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안녕. 안녕. 저도 손을 흔들며 그들의 뒷모습이 아파트 단지 입구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아저씨라는 신분으로 아이들과 함께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느낌은 아주 신기했고 따뜻했습니다. 한서연 씨의 저에 대한 태도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녀가 저를 완전히 용서할 것입니다. 저는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를 떠나며 내일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아이들 등원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한서연 씨의 직업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최유라가 어린이집에서 한서연 씨를 해고시키겠다고 말했으니 저는 그녀의 음모를 성공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김 집사, 한서연 씨가 일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누군지 배경은 무엇인지 확인해줘. 그리고 원장에게 미리 말해서 한서연 씨를 잘 보살피고 최유라의 이간질에 줘. 최유라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 만약 어린이집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끊고 저는 차를 몰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다시 김성우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원장에게 이미 연락했고 원장은 제 신분을 안 후 매우 공손한 태도를 보이며 한서연 씨를 잘 보살피고 아무도 그녀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서연 씨의 직업 문제를 해결하자 제 마음속의 돌멩이가 또 하나 놓인 듯했습니다. 이제 최유라의 생일 파티를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최유라 씨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유라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미리 생일 파티에 대해 상의하고 싶어서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참 극하군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시간이 없어. 생일 파티는 당신이 알아서 해. 최유라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유라, 당신은 당신의 생일 파티를 잘 준비해둬. 그게 당신의 마지막 영광이 될 테니까. 저는 침대에 누워 밤새도록 오늘 아이들과 보낼 시간들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마음속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루빨리 그댈 모자 4살 제 곁으로 데려올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7시에 한서연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차를 가져오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방금 산 따뜻한 토스트와 우유, 그리고 새아이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뭘 먹고 싶냐고 물었더니 새아이 모두 단팥빵을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7시 반, 한서연 씨가 새아이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아침 식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감지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은 아침. 저는 웃으며 다가가 아침 식사를 건넸습니다. 아침 식사 좀 사왔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한서연 씨는 받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귀찮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아침을 안 먹었어요. 저는 아침 식사를 그녀의 손에 들려주고 몸을 굽혀 새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자, 너희가 좋아하는 단팥빵도 있나 봐. 한태준의 눈이 반짝였고 아침 식사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있어요. 단팥빵이다. 한서연 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으며 봉투에서 따는 듯 웃으며 한서연 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으며 저는 그들 옆을 따르며 그들이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것을 함께 했습니다. 새 아이는 단팥빵을 먹으면서 제잘제잘 저에게 어제 제가 준 변실 로봇은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물었고 언제 진짜 기차를 타러 데려다 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었습니다. 주말에 시간 나면 진짜 기차를 타러 데려다 줄 것이고 놀이공원에도 데려갈 것이라고요. 하지만 얼굴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고 예전처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정시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거나 그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거나 했습니다. 저녁에도 정시의 어린이집으로 가서 그들을 하원시켰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근처 작은 공원에 데려가 잠시 놀아주거나 작은 간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호기심 가득하고 조심스러웠던 태도에서 점점 더 친근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보면 작은 목소리로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먼저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지우는 잘 그린 그림을 제게 보여주었고 한민주는 친구들과 게임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태주는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아저씨 하고 부르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서연 씨의 저에 대한 태도도 점점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때로는 제가 아이들과 공원에 놀러 가면 그녀는 옆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며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 제 일이 바쁜지 저녁을 같이 먹을지 묻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얼음이 서서히 녹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그저 실제 행동으로 그녀를 조금씩 따뜻하게 해주고 저의 진심을 느끼게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회사에 미리 조퇴를 신청하고 교회의 작은 기차역으로 가는 티켓 3장을 샀습니다. 미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지만 너무 신나서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하원시킬 때 깜짝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5시 반, 저는 정시의 어린이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새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작은 포탄처럼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고 한 목소리로 아저씨 라고 외쳤습니다. 한서연 씨는 뒤따라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뛰어 다치지 말고. 저는 몸을 굽혀 새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주머니에서 티켓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꼬마 친구들, 좋은 소식 알려줄게. 내일 아저씨가 너희를 진짜 기차 타러 데려다 줄까? 새아이의 눈이 순간적으로 빛났고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 진짜지. 저는 그들에게 티켓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기차표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기차 타고 나서 옆 잔디밭에서 소풍도 갈 거야. 정말 잘 됐다. 한태주는 기뻐서 펄쩍 뛰었고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한서연 씨가 다가와 티켓을 보더니 잠시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들을 데려가는군요. 사실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됐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제가 데리러 올게요. 같이 가요. 한서연 씨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녁에 저는 일부러 슈퍼마켓에 가서 소풍에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샌드위치, 과일, 주스, 그리고 새아이가 좋아하는 작은 케이크까지 모든 것을 준비한 후 혹시 빠뜨린 것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너무 설레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7시에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풍 갈 물건들을 차에 싣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한서연 씨가 새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새아이 모두 예쁘게 차려입고 얼굴에는 기대감 가득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몰고 교회의 작은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새아이는 계속해서 동요를 불렀습니다. 차 안은 즐거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서연 씨는 조수석에 기대어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그녀의 얼굴에 비쳤는데 너무나도 부드러웠습니다. 대략 1시간 후 우리는 작은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는 복고풍 증기기관차였습니다. 빨간색 차체에 검은색 꿀뚝이 매우 귀여워 보였습니다. 새아이는 신나서 펄쩍 뛰었고 제 손을 잡고 기차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편의장을 사서 그들을 데리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움직일 때 칙칙폭폭 소리를 냈고 새아이는 신나서 창문의 바삭부터 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감탄했습니다. 아저씨, 저기 강이 보여요. 한민준이 창밖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들도 많아요. 한지훈도 따라서 외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좋아요. 새아이는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서연 씨는 옆에 앉아 휴대폰으로 아이들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그녀의 휴대폰을 함께 들고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새아이는 정말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한서연 씨의 미소도 매우 밝았습니다. 기차를 탄 후 우리는 옆 잔디밭으로 가서 소풍을 즐겼습니다. 저는 돗자리를 깔고 음식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새아이는 돗자리에 둘러앉아 신나게 작은 케이크를 먹고 주스를 마셨습니다. 한서연 씨가 샌드위치 한 조각을 집어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먹어요. 아침부터 바빴잖아요. 그래. 저는 샌드위치를 받아들었고 마음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음식을 건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진전이었습니다. 소풍을 마친 후 저는 새아이를 데리고 잔디밭에서 놀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을 날리고 나비를 쫓았습니다. 새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녔고 웃음소리가 잔디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서연 씨는 돗자리에 앉아 우리가 노는 것을 지켜보며 때때로 웃으며 우리를 불렀습니다. 한참 놀다 지친 새아이는 잔디밭에 누워 쉬었습니다. 한태준이 제 옆에 기대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이 아련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다가 옆에 있는 한지훈과 한민준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너희를 좋아하니까. 한민준이 일어나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랑 정말 닮았어요. 엄마가 우리 아빠 닮았다고 했는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한서연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도 아이의 말을 들었고 얼굴색이 살짝 변했으며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새아이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만약 아저씨가 너희 아빠라면 너희는 아저씨를 좋아할까? 새아이는 멍해졌습니다. 서로를 보더니 너희는 아저씨를 좋아할까? 새아이는 멍해졌습니다. 서로를 보더니 모두 저를 보았습니다. 한태주는 눈을 깜빡이며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아이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갑자기 한태준이 제 품으로 뛰어들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이어서 한지훈과 한민준도 달려와 제 팔을 붙잡고 한 목소리로 아빠 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빠 소리를 듣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새아이를 꽉 끌어안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한서연 씨는 옆에 서서 우리 부자 상봉의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고 한서연 씨 앞으로 걸어가 그녀의 눈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제가 예전에 많은 잘못을 저질러 당신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당장 저를 용서해달라고는 감히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당신들 곁에 남아 당신과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요. 한서연 씨는 저를 보았다가 품에 안긴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더욱 심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요.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의 변화를 보았어요. 그녀의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는 환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꽉 끌어안고 다시 새아이를 끌어안으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연 씨. 고마워. 한서연 씨는 제 품에 안겨 가볍게 흐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햇살이 우리에게 쏟아졌고 따뜻하고 눈부셨습니다. 새아이는 우리 품에서 신나게 아빠, 엄마 하고 외쳤습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 가족은 마침내 재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아직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하루빨리 처리해야만 우리 가족이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서연 씨와 아이들을 제 아파트로 데려왔습니다. 아파트는 매우 넓었고 저는 진작부터 아이들을 위해 똑같이 생긴 방 3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방 안에는 장난감과 그림책이 가득했습니다. 새아이는 자신의 방을 보자마자 너무 신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한서연 씨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으로 가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앞으로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안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어깨에 기대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마음속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극복하지 못하려면 저는 그날 그녀에게 완전히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한서연 씨와 아이들을 아파트로 데려온 날들부터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편안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한서연 씨와 함께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새아이가 제잘제잘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에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을 처리했습니다. 오후에는 정시에 퇴근하여 아이들과 게임을 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주임을 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퇴근하여 한서연 씨의 상태도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얼굴의 미소는 점점 더 많아졌고 예전처럼 항상 희미한 슬픔을 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제 방을 정리해주고 제 빨랫감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가끔은 저와 함께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모든 평범한 부부들처럼 우리 둘만의 작은 삶을 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벽이 사이에 벽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벽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회의 중이던 제게 한서열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출근해 있을 때 거의 전화했는데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말이죠. 저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회의실을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정히 서연 씨, 천천히 말해.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되신 거야? 지금 어디에 있어? 한서연 씨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회사에 있어요. 아빠 회사가 자금난에 빠졌어요. 게다가 협력사한테 고소당해서 우리가 계약 위반으로 막대한 돈을 배상해야 한대요. 아빠가 그 충격을 못 이기고 방금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이송됐어요. 뭐라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일단 당황하지 말고 병원에서 아버님 옆에 있어.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강우진 씨에게 회의를 중단하고 시내 병원으로 차를 몰아달라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김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서연 씨 아버지 회사의 상황을 즉시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금난의 원인, 협력사가 고소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최근 누가 은밀히 한씨 회사를 노리고 있었는지까지요. 김성호 씨는 제 다급함을 눈치채고 바쁘게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한서연 씨는 응급실 바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붉게 충혈되어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서서 제 품으로 달려들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진우 씨, 어떻게 해야 해요? 아빠는 아직 안 해서 응급처치 중이시고 회사도 이렇게 큰일이 생겼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아버님은 괜찮으실 거야. 회사 일도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 저는 한서연 씨를 부축하여 앉히고 따뜻한 물 한 병을 사다 주며 물을 마시고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한서연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감정이 조금 안정되자 제게 회사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서연 씨의 아버지 한동철 씨는 작은 건축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꾸준히 잘 운영되었고 고객들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름 사이에 회사의 주요 고객 몇 곳이 갑자기 동시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게다가 한식 회사가 제공한 건축자재의 품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회사의 자금난이 시작되었고 공급업체들도 대금 결제를 독촉하며 한식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아빠는 그 건축자재에 절대로 품질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트집을 잡는 거라고요. 한서연 씨는 눈물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증거를 댈 수가 없고 상대방 변호사는 너무 유능해서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대략적인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분명 뒤에서 누군가 조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바로 최유라였습니다. 그녀는 분명 제가 자신을 거절하고 제가 한서연 씨와 재회하는 것을 보고 원한을 품어 한시 가문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대략 1시간 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한서연 씨는 즉시 일어서서 달려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빠는 어떻게 되셨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는 돌발성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때마침 이송되어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환자의 혈압이 매우 높으니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한동철 씨가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말하자 한서연 씨의 초조했던 마음이 드디어 놓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버님 괜찮으시니 다행이다. 한동철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한서연 씨에게 병실에서 한동철 씨 옆에 있어달라고 하고 저는 직접 입원 수속을 받고 입원비도 선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한 후 김성우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성우 씨가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확인되었습니다. 한 씨, 회사의 주요 고객 몇 곳이 최근 모두 최 씨 가문의 회사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게다가 한 씨 회사가 고소당한 일도 최 씨 가문이 뒤에서 조종한 것입니다. 한 씨 회사를 고소한 그 공급업체는 사실 최 씨 가문의 계열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씨 회사의 자문의 계열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씨 회사의 자금난이 발생한 이유도 최 씨 가문이 은밀히 한 씨 회사가 파산할 것이라느니. 역시 최유라가 한 짓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분노가 순간적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 정말 끈질깁니다. 이렇게 비열한 수단으로 한 씨 가문을 공격하다니. 최유라가 이렇게 한 것은 한서연 씨가 대표님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려는 것입니다.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최유라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최유라 씨가 어제 한서연 씨를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만약 아이들을 데리고 대표님을 떠나지 않으면 한 씨 가문을 완씨 가문을 한 씨 가문을 완씨 가문을 완씨. 최유라가 이렇게 악독하게 저와 한서연 씨의 감정을 파괴하려 할 뿐만 아니라 한 씨 가문의 사람들까지 해치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성우 씨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놀고 싶다면 끝까지 놀아줄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집사, 즉시 최 씨 가문이 한 씨 회사를 겨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 그들이 한 씨 회사의 주요 고객들과 체결한 협력 계약, 소문을 퍼뜨린 증거, 계열사가 한 씨 회사를 고소한 내막 증거까지. 그리고 최 씨 회사의 재정 상태를 다시 확인해줘. 전에 최 씨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고 했으니 분명 많은 허점들이 있을 거야. 그 허점들을 모두 찾아내 최 씨 가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어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서연 씨는 침대 옆에 앉아 한동철 씨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한동철 씨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한동철 씨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얼굴은 약간 창백했습니다. 저는 한서연 씨 옆으로 가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회사 일은 제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최유라가 한 짓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 것입니다. 아버님과 한 씨, 회사에 아무 일도 없게 할 것입니다. 한서연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였어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녀는 우리를 질투해서 당신이 나를 떠나도록 강요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한서연 씨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를 믿으세요. 제가 그녀가 성공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제가 당신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한 씨 가문을 보호할 것입니다. 한서연 씨는 제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믿어요. 저녁에 저는 두 사람을 병원에 배치하여 한동철 씨를 돌보게 하고 한서연 씨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 쉬도록 했습니다. 한서연 씨는 한동철 씨가 걱정되어 병원에 남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되고 몸만 상할 거야. 아이들도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 당신은 먼저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봐. 나는 여기서 아버님 옆에 있을게.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바꿔줄게. 한서연 씨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한서연 씨를 병원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그녀가 차에 타는 것을 본 후에야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철 씨의 침대 옆에 앉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최유라, 나를 해치는 것은 괜찮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해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생일 파티는 아직 사흘 남았다. 그때 당신과 최 씨 가문을 함께 망하게 할 것이다. 한밤중에 한동철 씨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진우인가? 저는 황급히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접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한동철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네. 그저 자네들에게 폐를 끼쳤을 뿐이야. 회사 일은 최 씨 가문이 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네. 그들은 그저 서연이가 자네를 떠나도록 강요하려는 것뿐이야.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은 제가 해결할 것입니다. 최유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서연 씨와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다시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고통받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철 씨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자네를 믿네. 그 당시의 일도 조금은 알고 있네. 우리 서연이가 불쌍하기도 했고 자네도 남에게 속았던 것이었지. 이제 자네들이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한동철 씨의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동철 씨가 그 당시 저의 잘못을 용서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님,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서연 씨와 아이들을 보상할 것입니다. 한동철 씨는 웃으며 몇 마디 더 말하더니 몸이 약해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한동철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마음속의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최유라, 나를 기다려라. 반드시 당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가려라. 다음 날 아침 일찍 한서연 씨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병원에서 한동철 씨 옆에 있어달라고 하고 저는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김성호 씨가 수집된 증거들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최 씨 가문이 고의적으로 한 씨 회사를 겨냥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김성호 씨는 최 씨 회사의 몇 가지 중대한 재정적 허점도 찾아냈습니다. 탈세, 공금 횡령 등이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제 변호사에게 넘겨 관련 법률 문서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씨에게 한 씨 회사의 주요 고객 몇 곳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한 씨 회사와 다시 협력하면 세원그룹이 한 씨 회사의 보증을 서줄 것이고 일정 부분 혜택도 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원그룹의 보증이 있자 그 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원그룹의 보증이 있자 그 주요 고객들은 곧 한 씨 회사와 다시 회사의 자금난 문제도 곧 해결되었습니다. 한 씨 회사의 위기는 그렇게 저에 의해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한서연 씨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고 저에 대한 태도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한 씨 회사의 일을 해결하자 제 마음속에 돌멩이가 하나 놓인 듯 했습니다. 이제 최유라의 생일 파티를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녀와 최 씨 가문에게 완전히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한 씨 회사의 위기는 겉으로는 해결된 듯 보였지만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 씨 가문이 은밀히 한 씨 회사를 무너뜨리려 계획했으니 결코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한 씨 가문의 상황을 완전히 안정시키기 위해 저는 한 씨 회사의 후속 운영을 직접 챙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세원그룹의 긴급 업무를 처리한 후 바로 한 씨 회사로 향했습니다. 한 씨 회사의 직원들은 제가 오는 것을 보고 모두 약간 놀랐습니다. 세원그룹의 규모는 한 씨 회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그들은 제가 직접 나서서 한 씨 회사를 도울 줄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바로 한씨 회사의 부사장을 찾아가 최근 프로젝트 자료와 재무제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부사장은 감히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고 황급히 자료를 정리하여 건넸습니다. 저는 꼼꼼히 살펴보았고 한씨 회사가 최씨 가문의 표적이 되었던 몇몇 프로젝트 외에도 몇 가지 잠재적인 유망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자금 부족과 고객 이탈로 인해 계속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고 즉시 세원그룹에서 일부 자금을 한씨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세원그룹의 몇 가지 건축자재 관련 프로젝트를 한씨 회사에 협력하여 맡기고 한씨 회사의 고객 확대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사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약간 떨렸습니다. 대표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한씨 회사는 이번 위기를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한씨 가문의 조상님들께 죄인이 될 뻔했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서연 씨와 아버님을 돕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 책임자들에게 오후에 회의를 소집하라고 통지해 제가 그들에게 후속 업무의 중점사항, 특히 품질 관리와 고객 유지를 강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최 씨 가문에게 어떤 빌미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부사장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저는 한씨 회사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후속 발전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는 한씨 회사의 직원들에게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세원그룹이 한씨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며 회사 동료로 인해 직업을 잃은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전의 위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저의 약속을 듣고 모두 다시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 한씨 회사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씨 회사의 업무를 정리한 후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동철 씨의 정신 상태는 훨씬 좋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웃으며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진우 씨, 왔나? 아버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다가가 앉아 한사연 씨가 가져다 준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이건 사연 씨가 아침에 아버님께 끓여준 닭곰탕입니다. 따뜻할 때 좀 드세요. 한동철 씨는 보온병을 받아 열고 몇 모금 마시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 이번 일은 정말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한씨 회사는 이번에 분명 망했을 걸세. 나도 한씨 가문의 조상님들께 죄인이 될 뻔했지.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씨 회사를 돕는 것은 서열 씨와 아이들을 돕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동철 씨는 보온병을 내려놓고 저를 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진우 씨, 나는 자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네. 그 당시의 일은 서연이가 운이 없었고 자네도 남에게 속았던 것이었지. 이제 자네가 서연이와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을 보니 나는 아주 안심이 되네. 내가 태어나면 서연이를 자네에게 맡길 것이네. 앞으로 서연이를 잘 보살펴주고 다시는 그 아이가 고통받게 하지 말게. 아버님, 안심하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데 한서연 씨가 과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즐겁게 하세요? 자네가 좋은 짝을 찾았다는 이야기지. 한동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붉어졌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마음속이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에 저와 한서연 씨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서연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진우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바보야. 나한테 고맙다는 말이 뭐야.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야.
한서연 씨는 제 어깨에 기대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진우 씨, 예전에는 당신이 저와 아이들을 버렸다고 생각해서 당신에게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최근 당신이 저와 아이들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을 보고 한시 가문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을 보고 나서야 그 당시의 일이 정말 당시의 일이 정말든 일들을 보고 나서야 그녀의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그녀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그렇게 생각해 주니 정말 기쁩니다. 미안합니다. 그 당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믿지 못하고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한서연 씨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과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한서연 씨는 제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5년간 각자의 경험,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미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벽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김성호 씨 쪽에서도 새로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 씨 가문이 탈세, 공금 횡령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업 사기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한 씨 회사의 주요 고객들과 협력할 때 약속했던 많은 조언들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저 쌍각과 허위 광고로 협력을 따냈던 것입니다. 게다가 김성우 씨는 그 당시 최유라가 의사를 매수하여 불임 진단서를 위조한 완전한 증거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송금 기록, 채팅 기록, 그리고 그 의사의 친필 진술서까지 포함해서요. 저는 김성우 씨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유라와 최 씨 가문은 이번에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넘겨 관련 법률 문서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최유라의 생일 파티 날 그녀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것입니다. 생일 파티 전날 최유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우 씨, 내일 제 생일 파티인데 준비됐어요? 특별히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깜짝 선물은 아마도 파티에서 우리의 약혼을 발표하여 저를 완전히 자신의 곁에 그녀가 완전히 자신의 곁에 묶어두려는 것이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아름다운 꿈은 곧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정말 잘 됐어요. 최유라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옆에서 잠든 한서연 씨와 아이들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최유라, 내일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해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당신의 실패를 통해 나와 서연 씨,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것이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침착하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한서연 씨가 제 넥타이를 정리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걱정하지 마. 저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돌아오면 우리 가족 외식하러 가자. 저는 최유라가 생일 파티를 개최한 호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호텔 입구는 등불과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매우 번화해 보였습니다. 많은 사업계 명사들이 와 있었는데 분명 최유라가 이 생일 파티를 통해 세원 그룹 회장의 약혼녀 신분을 공고히 하려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돈별이 약혼녀 신분을 공고히 하려 한들했습니다. 제가 호텔로 들어서자 최유라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웃으며 다가와 제 팔짱을 끼려 했습니다. 진우 씨, 왔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선을 돌려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사업 파트너들과 최 씨 가문의 핵심 구성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 모두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일일이 응대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유라, 당신의 생일 파티는 당신의 심판대이기도 하다. 오늘 저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나 악독하고 오늘 저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나 파티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최유라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참 늘어놓더니 이내 화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하나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세원그룹의 회장 이진우 씨는 바로 저희 약혼자입니다. 저희는 곧 약혼식을 올릴 것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장내에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유라의 부모님은 무대 아래에서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저에게 다가와 저를 무대 위로 끌어올려 우리가 친밀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차갑게 그녀를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박수 소리는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의아한 눈으로 우리를 보았습니다. 의아한 눈으로 우리를 보았습니다. 최유라의 미소는 약간 굳어졌고 작은 목소리로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밀쳐내고 옆에 있던 웨이터의 손에 들린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얼음잔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혼이라니. 최유라 씨, 착각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 당신과 약혼한다고 했습니까? 최유라의 얼굴색이 변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보았습니다. 진우 씨,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진작에 묵인한 거 아니었어요? 묵인이라니.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착각한 것 같군요. 저는 당신을 제 약혼자라고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몇 가지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여러분이 당신의 진짜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라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이진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 저는 무대 아래에 있는 김성호 씨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성호 씨는 즉시 앞으로 나아가 미리 준비해둔 프로젝터를 켜고 수집된 증거들을 대형 스크린에 투영했습니다. 먼저 5년 전 제가 불임 진단을 받았는데 이 진단 보고서는 가짜였습니다. 최유라가 의사를 매수하여 위조한 것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투영된 송금 기록과 의사의 진술서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유라가 의사에게 송금한 5천만 원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친필 진술서에는 최유라가 어떻게 자신을 협박하여 보고서를 위조하게 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장면은 일순간 웅성거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최유라를 보았습니다. 최유라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모함인지 아닌지는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최유라가 조작한 한서연 씨와 다른 남자가 친밀하게 있는 사진들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제가 한서연 씨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녀를 쫓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진의 원본 자료와 수정 흔적입니다.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조작된 사진의 증거가 나타났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최유라의 아버지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진우, 피 묻은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리 최 씨 가문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고 안 하고는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당신들 최 씨 가문은 탈세, 공금 횡령, 상업 사기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김성호 씨에게 증거를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최 씨 가문의 탈세 기록입니다. 금액은 수억 원의 탈세 기록입니다.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공금을 횡령한 송금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당신들이 공금을 횡령한 송금 증명서입니다. 대형 스크린의 증거는 계속 바뀌었고 증거 하나하나가 최 씨 가문 사람들의 심장을 무거운 망치로 때리는 듯했습니다. 무대 아래의 4개 명사들은 수군거렸고 최 씨 가문을 보는 눈빛에는 경멸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한 씨 회사에 갑자기 위기가 닥쳤고 자금난에 빠지고 공급업체에게 고소당한 이 모든 일도 최 씨 가문이 뒤에서 조작한 것입니다. 저는 계속 폭로했습니다. 당신들은 부당한 수단으로 한 씨 회사의 고객들을 빼앗고 소문을 퍼뜨려 한 씨 회사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계열사를 시켜 한 씨 회사를 고소한 목적은 오직 한서연 씨가 저를 떠나도록 강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유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신을 좋아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냥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좋아하는 것이 남을 해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얻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고 남을 모함했으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회사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이미 법률을 위반했고 도덕을 저버렸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경찰 몇 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제 옆으로 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법에 따라 최 씨 가문의 관련자들을 처리할 것입니다. 경찰이 최 씨 가문 사람들 앞으로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최유라, 최동철 등은 달세, 공금 횡령, 상업사기 등 여러 혐의로 혐의 등 여러 상업사기 등요. 최유라의 부모님은 의자에 주저앉아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최유라는 경찰에게 부축받아 일어섰고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진호, 절대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는 차갑게 그녀가 경찰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한치의 영민도 없었습니다. 최 씨 가문 사람들이 끌려간 후 파티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손님들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수군거렸고 저의 행동에 대해 동의를 표했습니다. 결국 사업계에서는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최 씨 가문의 행동은 이미 업계의 마지노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방해했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일들을 폭로한 것은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세원그룹은 계속해서 마지노선을 지킬 것이며 여러분도 여러분들 속해서 마지노선을 지킬 것이며 호텔 문을 나서자 밤바람이 불어왔고 제 마음속의 답답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년간 저를 괴롭혔던 오해가 드디어 풀렸고 저와 서연 씨를 해쳤던 사람들도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망문을 열자마자 한서연 씨가 새아이를 데리고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고 한 목소리로 아빠 라고 외쳤습니다. 한서연 씨는 제 옆으로 와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알아요. 김 비서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고생했어요. 저는 그녀와 아이들을 안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서연 씨. 앞으로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거야. 한서연 씨는 제 품에 안겨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한동철 씨는 순조롭게 퇴원했습니다. 저는 한서연 씨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를 마중 나갔습니다. 한동철 씨는 제 손을 잡고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 한씨 가문이 위기를 넘겼고 서연이도 다시 행복을 찾았네. 아버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정성껏 청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새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무릎을 꿇고 한서연 씨에게 청혼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서연 씨, 5년 전 제가 당신을 놓쳤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당신을 놓쳤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당신과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당신과 함께 아이들을 보살피고 우리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습니까? 한서연 결혼해 주겠습니까? 저는 반지를 한서연 씨의 손에 끼워주고 일어서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 가족에게 쏟아졌고 따뜻하고 눈부셨습니다. 그 후 우리는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에서 새아이는 작은 정장을 입고 저의 화동이 되어주었는데 너무나도 귀여웠습니다. 한서연 씨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후의 나날은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약속들을 많이 취소하고 매일 정시에 퇴근하여 한서연 씨와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이나 놀이공원에 가서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시 회사는 저의 도움으로 점점 더 잘 운영되었고 규모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한동철 씨는 회사를 전문 경영팀에 맡기고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겼습니다. 가끔 저는 새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며 공항에서 그들을 처음 만났던 장면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때의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새아이의 아빠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고 영원히 한서연 씨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운명이 제게 만회할 기회를 주었고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은 부와 지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평생 이 행복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한서연 씨와 아이들이 영원히 즐거움과 따뜻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